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규모가 좀 있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식당 일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풀렸네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식당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기사식당을 하셨는데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택시 기사 손님도 많았고 일반 손님들도 일부러 엄마 백반을 먹으러 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 식당에서 번 돈으로 공부하고 결혼할 때 도움도 받았죠. 항상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시던 엄마가 언젠가부터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전과는 달리 살도 빠지셨고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날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 요새 전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졌고 나이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병원도 가고 라고 하자 식당은 손만 내는 사람이 잠시라도 쉬면 금방 표가 나는 법이야. 그럼 손님들도 대번에 알지. 그리고 단골 손님들한테 그러면 안 돼. 다음 주에 쉬는 날 있으니까 그때 푹 쉬면 괜찮을 거야. 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종종 식당에 나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오지 마. 지수는 어쩌고 여기 붙어 있으려고 그래. 라며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셨죠. 그래서 지수 유치원에 있을 동안만 하잖아. 내가 나오는 게 싫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안 올게. 안 그러면 지수 아빠까지 불러서 일 시킬 거야. 라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제 남편에게 한 번도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저한테도 큰일 아니면 웬만하면 친정일 거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남편도 식당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고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음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병원에 혼자 가시는 게 안쓰러워서 남편 보고 버스로 출근하라고 하고 엄마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엄마 안색을 보시더니 눈꺼풀도 뒤집어 보시고 청진기 진찰도 한참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나오자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었죠. 평생 저 잘 되는 것만 바라보시며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와서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초음파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 걸 꼭 봐야 해? 초음파 같은 건 임산부들이나 하는 거지. 나더러 뭘 그런 걸 하라고 해. 거기 의사 돌팔이 아니냐? 아니야. 원래 노인들은 검사 이것저것 다 받으라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저 검사 받고 약 먹고 낫는 게 훨씬 좋잖아. 라며 엄마를 억지로 끌고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혹시나 동네 병원에서 했던 검사가 잘못 나온 건 아닌지 그런 기대도 조금 해봤는데 결과는 청천벽력 같은 췌장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해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원 수속을 밟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마 엄마에게 췌장암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엄마, 위에 궤양이 심해서 그거 수술하고 경과 봐야 된대. 그러니까 오늘 바로 입원해서 수술 날짜 잡자. 라고 하자 됐다, 일 없어. 궤양 같은 거 약 먹으면 되지. 무슨 수술까지 하냐. 이럴 때가 아니야. 요즘 식당을 너무 자주 비웠어. 어서 가서 반찬도 만들고
고기도 손질해야 돼. 얼른 가자. 저는 엄마의 고집에 그만 우라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맨날 식당. 주방 아줌마도 다 할 줄 아는 거잖아. 식당만 중요하고 엄마 몸은 안 중요해? 나는. 엄마 잘못되면 난 이 세상에 혼자 되는 건데 어떻게 엄마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 라며 화를 내자 엄마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알았어. 네가 그렇게 속상할 줄 몰랐지. 대신 식당 일 정리 좀 하고 와서 입원할게. 진짜야. 저는 엄마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입원하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엄마를 모시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엄마도 수술을 받아야 하니 병의 경과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이내 잘 이겨낼 수 있어. 잘 이겨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너도 걱정 많이 하지 말어. 이러시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엄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라면 한 번쯤 세상도 원망하고 원통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텐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엄마는 긍정적이었고 강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식당에 없는 동안 어떻게 할지 주방 아주머니와 계획을 짰지만 일손이 더 필요하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결혼하고 저희 친정 쪽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는 아유 사부인 편찮으시다면서요. 재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와봤습니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을 쓰시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부인 아프신데 뭐 해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일이라도 도와야겠다 싶었네요. 예, 난 뭐부터 하면 되니? 라며 저한테 살갑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심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지만 어쩐지 대면대면 하셨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하면 돼요. 어머니가 나와서 하시면 제가 그 사람 보기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죄송스러워서 안 돼요. 넌 네 어머니 병수바라고 지수랑 재우 챙기는 것만도 벅찰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겠어. 시간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다.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냐.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엄마도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슬쩍 보이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두 손을 잡으며 인사했죠. 하지만 엄마가 일에 확실한 성격인 만큼 까다로워서 시어머니가 엄마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진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식당에 붙어 있다시피 하며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를 살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엄마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도 엄마는 못내 마음이 안 놓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손님들은 반찬 하나도 조금이라도 성의 없으면 금방 알아보고 지적해요. 오늘 반찬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매일 정신 바짝 챙기시고 주방 아주머니 양념해 놓으시는 거 잘 마무리하셔서 저하고 하실 때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홀은 물론이고 주방도 늘 깨끗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 사부인 욕 안 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부인 병원 들어가셔도 그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얼른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라며 안심시켜 주셨고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입원하기 이틀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온전히 맡기시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역시 주방 아주머니와는 손발 맞춘 시간이 짧아서인지 자꾸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더군요. 주방 아주머니는 답답했는지 저기요, 아까랑 다르시잖아요. 그건 기름 두르지 말고 물을 넣고 볶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좋게 말을 해주면 되지.
왜 소리를 질러요? 라며 말다툼을 했고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얼른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서 카페에서 음료를 사드리며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도 안 되겠는지 본인이 다시 주방에 들어가셨고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이란 게 하다 보면 큰 소리도 날 수 있는데 사부인은 역시 어려워. 또 이렇게 아줌마랑 싸움이라도 나면 그때는 어쩌니? 내가 병원에서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저도 물론 걱정은 됐지만 엄마, 좀 전에 시어머니가 다시 잘 해보겠다고 하셨어. 아무래도 식당 일은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서툰 점이 있겠지. 누군 처음부터 잘했어. 엄마도 옛날 생각해봐. 안 그래? 내가 틈틈이 들여다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니 퇴근길에 들린 남편도 네 장모님 염려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기왕 하시는 거 잘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휴일에는 저도 나와서 돕고요. 장모님이 건강해지셔서 얼른 퇴원해야 저희같이 서툰 사람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지금은 장모님 얼른 나으셔서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다음날 오전에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아 수술 경과가 좋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을 나온 의사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췌장 주위로 암이 침륜돼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황달도 생긴 후에 오신 거라서 림프절까지 전이됐고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진이 난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고 엄마가 아픈 걸 빨리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도 미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식당은 뒷전이 됐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엄마한테만 매달려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했어요. 엄마가 눈을 떴을 땐 정말 눈물만 나왔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제 속은 모르시고 식당 걱정만 하시는 거였습니다.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얼른 식당 가봐. 시어머니 계시잖아. 남편도 퇴근길에 들린댔어. 장서방이 뭘 한다고. 얼른 가. 그게 날 위하는 거야. 기운 없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계속 절더러 가라고 하시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서 저는 울면서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 같았고 저는 엄마에게 다시 가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시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드시더군요. 저도 식당을 시어머니에게 그냥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엄마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엄마는 점점 나빠지셨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도 소용없을 거라며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놔주고 있었어요. 저는 피골이 상접해서 진통제 용량만 늘린 엄마를 보며 그제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식당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하루는 주방 아주머니와 얘기를 해보려고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식당이 어딘가 황량하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방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고요? 오늘 장사 안 하기로 하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사람 내보냈다. 아주 못쓰겠더구나. 내가 사장 사돈인데 눈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싸가지 없는 말만 하고 라고 하셨고 그때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주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아주머니 내보내시면 음식은요? 설마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구하느라 돈도 더 주고 데리고 왔어. 아니, 자기가 여기서 오래 일했으면 했지. 주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나 하고 말이야. 사람이 위아래가 있어야지. 암만 일만 잘하면 뭐하니? 라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저희 엄마와 상의하셨어야죠. 안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렇게 어머니 마음대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홀은 왜 이래요? 청소도 안 돼 있잖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 하시던 대로 하기로 약속하셔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시며 예, 내가 지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도 지금 사부인 돕겠다고 안 해본 일 하느라 삭신이 쑤시는데도 매일 나와서 이 고생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나라고 맨날 시간이 남아서 여기 이러고 앉아있겠어? 그리고 일이란 게 잘하는 것보다 서로 마음 맞춰가며 즐겁게 일할 사람이랑 해야 능률도 더 잘 오르고 장사도 더 잘 되는 법이야.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따박따박 가르치는데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정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손 뗄란다. 어디 네가 혼자 잘 한번 해봐. 라며 펄펄 뛰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고 어쨌든 지금은 싸울 게 아니라 눈앞의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그날부터 병원에서 반나절, 식당에서 반나절 있으면서 홀 서빙부터 주방 보조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맛집 블로거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전에도 몇 번 식당에 왔었고 늘 저희 식당에 대해 좋게 글을 올려줘서 저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저에게 눈짓을 하며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카페에 갔더니 저희 식당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동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새로운 주방 아주머니한테 내가 안 써둔 구워 삶느라 애 좀 썼지. 그냥 반도 어렴풋이 자기 운명 눈치챘는지 지 딸은 식당 안 시키고 싶다고 운을 떼길래 내가 잘해보겠다고 냉큼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으면 여기 받기로 구두 약속 다 해놨잖아. 녹음도 다 해서 발뺌도 못해. 어차피 췌장암 그거 수술 잘 돼도 오래 살지 못한다더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블로거 말이 음식 맛이 변해서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정말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아픈 엄마에게 식당이 엉망이 됐고 시어머니는 그 식당을 자기 걸로 만들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식당을 시어머니한테 물려줄 건지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안 싸더니 전부터 그런 식당 운영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 다들 일 가르쳐줄 생각도 안 하고 서빙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는 거야. 워낙 열심히 하시고 내가 알려주는 그대로 잘해서 그러겠다고 했어. 식당 자기한테 넘기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 해서 좋고 그 돈으로 너 편히 살게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엄마 생각도 같아. 넌 지수 잘 키우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넌 힘들게 살지 마. 엄마 소원이야.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저는 펑펑 울고 싶은 걸 애써 참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도 참 어렵더군요. 자기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게 될 텐데 남편이라고 그 얘기가 듣기 좋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 남편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엄마 말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그렇게 둬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저 혼자 고민만 하는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제발 너는 편히 살라고만 하셨고 저는 그때서야 눈물을 터뜨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렇게 정신없진 않았는데 엄마 장례식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치렀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다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팠죠. 반은 넋이 나간 상태로 일을 다 치르고 나니 그제야 식당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을 가보니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라고 묻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인수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받기로 하고 돈도 더 많이 줬는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뻔뻔하게 여기 땡땡동 땡땡상가 1층에 족발집으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자마자 아니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데 그렇게 팔아서 이 족발집 여신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어요? 라며 소리소리 질렀더니 얘가 손님들 계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전국 지점 있는 가게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잘려. 시작하자마자 해약당하라고 이러는 거야? 너 이럴 거면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라며 저를 쫓아내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가게 우리 엄마 명인데 어떻게 처분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장례식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다 지나고 말하려고 했던 것 뿐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가게 처리 다 해달라고 넘기셨고 엄마는 그 식당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비싼 값에 팔아 유명한 족발집 지점 열었으면 더 잘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펄펄 뛰고 그래 기분 나쁘게. 알고 보니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시어머니가 엄마를 찾아가 어차피 자기가 인수할 테니 부동산 계약들은 대신 알아서 처리해주마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시어머니 말을 믿으셨겠죠. 저는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없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알아보았지만 시어머니가 엄마가 구두 약속한 걸 녹음해서 갖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구두 약속이 더 효력이 생기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녹음 파일에는 식당을 넘기는 돈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 유리한 대로 녹음이 되었을 거고요. 남편은 제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걸 알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도 그런 남편하고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선뜻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재혼하기 쉽지만 애 딸린 저는 아무도 안 쳐다볼 거라나요. 남편은 저와 10여 년의 세월을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없는 예금과 엄마가 살던 집만 가지고는 딸아이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제가 엄마 식당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력이 있어서 시내 식당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식당들을 돌아다니다가 전에 계시던 주방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갈비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아주머니,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일 잘한다고요. 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절더러 이따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와 카페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자기와 함께 조그맣게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돈하고 내가 모아놓은 돈 하면 변두리 작은 데는 얻을 수 있어. 저는 아주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 그러겠다고 했죠. 아주머니가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했고요. 저는 방에서 엄마 물건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발견했고 거기에는 엄마만의 비법 양념 레시피들이 줄줄이 써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그걸 들고 아주머니께 갔고 아주머니와 함께 양념을 만들고 숙성시키는 걸 연습해서 몇 달 후 식당을 열었어요. 작은 동네 식당이라 처음에는 손님이 얼마 없었지만 역시나 엄마의 양념은 모두에게 통했어요. 저희 가게는 점점 소문이 나서 예전에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던 기사 아저씨들도 찾아오셨어요. 개업하고 3년 만에 큰 가게로 옮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른 동네 맛집이 인터넷으로 포장 판매하는 걸 보고 저희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주머니도 찬성하셨어요. 인터넷에 고기 불백이며 찌개며 반찬을 팔기 시작하자 식당에 한번 와봤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제 수중엔 큰 돈이 모였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났죠. 엄마가 남겨준 노트 덕에 난 이제 잘 살게 됐어. 근데 그 나쁜 것들은 어쩌지? 그냥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라며 엄마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 상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부동산에 그 상가를 알아보았고 안 그래도 건물주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살만한 사람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급한 까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도 했죠. 운도 좋았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계약이 됐어요. 며칠 뒤 전 그 족발집에 찾아갔어요. 가게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어쩐지 공기도 안 좋더군요. 이 상태의 가게로 어떻게 몇 년간 장사를 해온 건지 그게 더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쳐다도 안 보며 어서 오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 앞에 서자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네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여길 다 왔냐? 상가 재정비 차원에서 여기부터 나가주셔야겠어요. 어차피 계약 끝나가고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드신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더럽게 장사하는 가게 있으면 우리 건물 이미지만 나빠져요. 우리 건물은 무슨? 이게 왜 네 건물이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재수없게 거기 서 있지 말고 당장 나가. 우리 건물 맞아요. 제가 이 건물 계약했거든요. 경멸하듯 저를 보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상가 계약서를 보여줬죠. 시어머니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약서를 보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뭐? 얘,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장사 잘하고 있어. 근데 정말 네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린 어쩌라고 그래.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하고 네가 부부였고 나도 니네 어머니 아프실 때 여러모로 도왔는데 네가 재우랑 헤어졌다고 이러면 되겠니? 저희를 도와요? 엄마 장례식 때 가게 팔아먹고 그 돈 어쨌어요? 입 싹 닫고 여기다 이거 내고 웃고 계시던 양반들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 이제라도 당신들 사기죄로 다 고소할 거니까 내일 당장 가게 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회사에 있다 말고 뛰어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가 없이 살다가 돈이 생기니까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응? 그래 아가. 한 번만 받아오. 이렇게 사정하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야? 그렇게 미안했으면 그때 사과하고 당장 제자리로 돌려놨었어야지. 우리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그 가게를 당신한테 맡겼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내 생각만 하고 당신들 믿었었다고. 그런데 뭐가 어째? 그리고 정재우 씨, 당신도 양심 있으면 이러는 거 아니지. 이 얘기 당신 회사 찾아가서 다 얘기해줘? 그래야 순순히 나갈래?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 족발집을 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본사에서도 해약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족발집을 내보내고 저희 가게를 옮겨왔어요. 둘은 그 뒤로도 위약금 물고 돈이 없다며 몇 번 찾아왔어요. 제가 알 바 아니죠. 저희 엄마 속이고 뒤에서 웃고 있었을 두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도 지금 저는 제 딸과 행복하니 이게 다 전화위복 같기도 하네요. 엄마는 제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길 바라셨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 딸인가 봅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시는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저희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만큼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